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베트남 소설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응웬 옥드의 끝없는 벌판입니다. 이 소설은 메콩강에서 오리를 키우며 살아가는 베트남 남매의 참담한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메콩강 일대의 수많은 수상 가옥들과 반수상 가옥들, 바람 불면 날아갈 듯 맨바닥에 야자수 이파리로 지어진 집들, 그곳에 사는 이들의 끝없는 벌판에서 끝없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긋지긋한 가난은 심지어 대물림할 가난조차도 없어서 입 하나 줄여주고자 무작정 부모의 품을 떠나는 이들에게 자기 편은 없습니다. 가족도 정부도 도덕 규범도 국가의 법률이나 시책도 그리고 사랑조차도 허위와 사치에 불과합니다. 이 작품을 발표한 후 베트남 전역에서 응웬 옥더의 열풍이 불었다는데요. 반면에 이 작품이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으면서 응웬 옥드는 소환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이 작품에 대한 전국적인 열풍이 부채질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베트남 작가협회가 이 소설의 2006년 최고 작품상을 수여함으로써 이 논란의 깨끗한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네요. 작가 응웬 옥드는 끝없는 벌판에서 기존의 소설 창작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자신의 느낌대로 편안하게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하재홍 선생님이 옮기셨고 도서출판 아시아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끝없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나라로 시집온 베트남 여인들의 뼈아픈 생채기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베트남의 메콩강에서 오리떼를 키우며 그룻배에서 살아가는 남매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끝없는 벌판. 드넓은 벌판 사이로 자그마한 색강이 눈에 들어왔다. 이쯤이면 배를 세워도 될 듯 싶었다. 배를 세우자 사나운 가뭄이 사방에서 끌어다 모은 땡볕을 한꺼번에 벌판에 쏟아부었다. 논바닥에 말라 죽어있는 어린 벼들은 마치 떨어지기 직전인 향불의 재처럼 손만 대면 바스러질 듯 했다. 아버지가 대나무 차단틀을 그룻배 아래로 내리자 깜짝 놀란 오리들이 정신없이 서로를 밀쳐대며 허옇게 막을 이룬 물대 속으로 분주하게 머리를 쳐박았다. 물대가 굶주린 오리들의 깃털에 끈적끈적 달라붙었다. 디엔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말뚝 몇 개를 꽂고 그 바깥쪽으로 그물을 치면서 오리떼를 가두었다. 디엔의 어깨에도 허연 물대가 끈끈하게 달라붙었다. 나는 화덕을 들고 강가로 올라가 장작불을 피웠다. 불길은 밥솥 아래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매캐한 냄새를 품어 올렸다. 여자는 여전히 그룻배에 누워 있었다. 일어나 앉을 기력조차 기나긴 신음 속에 이내 사그라졌다. 여자의 입술은 더욱 푸르댕댕하고 부어올라 있었다. 내가 덮어준 옷 바깥으로 비어져 나온 손과 발, 그리고 찢긴 옷새로 드러난 몸은 wal패들에게 짓이겨진 상처에 온통 보랏빛 멍투성이었다. 머리카락은 피범벅으로 엉켜 있었다. 탈곡장 앞에 잠시 멈춰서기 직전까지 놈들은 여자를 길가 여기저기로 끌고 다녔다. 여자를 잡아채서 던지고 헛뿌려진 쌀겨 더미 위에 사정없이 처박았다. 여자는 엉망진창으로 얻어터지면서도 그저 놈들이 어서 지치기만 잠자코 바랄 뿐이었다. 여자를 둘러싼 놈들은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 있었다. 놈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자가 아직 정신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에 계속해서 발길질을 해댔다. 논바닥까지 다 타버린 흉작의 계절을 어떻게든 잊기 위하여, 곤궁기의 배고픔을 그렇게라도 잊기 위하여 놈들은 여자를 만만한 시빗거리로 삼아 화포리를 해대고 있었다. 무슨 새로운 건수가 생기지 않는 한 놈들은 눈앞의 재밌거리를 오래도록 즐길 것이었다. 놈들은 여자의 머리칼을 잡아채며 마른 풀을 한 움큼씩 베어내듯이 날카로운 칼로 사정없이 잘라냈다.
머리칼 겉머리가 완전히 잘리면서 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여자는 틈을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우리 거룻배로 뛰어들었다. 갑작스런 비명이 터지듯 여자는 순식간에 내 앞을 뒹굴어 넘고 아버지가 앉은 곳까지 내달았다. 아버지가 정리하던 쌀겨 자루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왈패들은 자신들의 먹잇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 사태에 얼마간 얼이 빠져 있었다. 반면에 나는 룩본띠엔과 같은 어이없음을 그 얼마간 만끽할 수 있었다. 낡은 거룻배가 강가를 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있는 힘을 다했다.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나는 몸을 버둥거리면서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려고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그 와중에도 나는 강가의 왈패들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놈들은 미친 듯이 날뛰다가 뒤늦게 강가로 뛰어들었다. 디엔이 잡고 있는 코렐4 발동기가 냄새 고약한 시커먼 연기를 토해냈다. 발동기 소리에 묻혀 따가운 저조의 소리도 잦아들고 가판 아래서 꽥꽥거리는 오리떼 소리도 잦아들었다. 뒤쪽으로 헛날리는 연기는 여자의 머리칼을 쥐고 있던 그 어떤 소나기와 절망의 눈빛을 쏘아대는 가련한 왈패들을 허물허물하게 쥐어버렸다. 아버지는 그 탈출 직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배가 강가에서 꽤 멀리 벗어났을 때 뱃머리로 가서 노를 잡았다. 나는 그룹배 안을 엉금엉금 기어가서 누더기가 된 옷을 걸친 여자의 가슴과 피에 범벅이 된 허벅다리를 다른 옷으로 가려주었다. 여자는 입을 실룩대며 겨우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눈짓과 표정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배가 한참을 이동하는 중에도 여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운 자세조차 전혀 고쳐잡지 못했다. 그저 황량한 침묵 속에 고요히 잠겨있을 뿐이었다. 흐느끼며 잠든 여자에게서 길고 짧은 신음만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목매는 딸꾹질 소리도 간간히 섞여 있었다. 빈빛강 끝에 거의 다다라 이 황량한 벌판으로 올 때까지 아직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신음소리뿐이었다. 디에는 적잖이 걱정스러워했다. 녀석은 내게 어서 밥을 지어라고 닥달했다. 그룻배에는 소금에 절여 말린 냄새 지독한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었는데 녀석은 그걸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와 그 다음날 내내 여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물조차 거절했다. 입술이 갈라 터지기 시작해서야 비로소 물 몇 모금을 청했다. 그마저도 입술을 적시는 정도였다. 그는 허기와 갈증보다도 훨씬 맹렬한 육신의 고통에 여전히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왈패들이 여자의 음부에 철 테이프를 친친 동염해 놓았던 것이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와 디엔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다. 밥그릇을 헤집던 대젓가락 소리가 멎고 두 사람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디엔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아버지의 눈에 일렁이는 소름과 공포를 보았다. 디엔은 밥을 물에 말아 급하게 먹은 다음 강변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다. 나는 녀석에게 가게에 들러 각설탕 1kg 반을 사오라고 일렀다. 분명 바람결이 내 말을 어디론가 날려보낸 모양이다. 돌아온 디엔 녀석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녀석은 내 눈앞에 손바닥을 가만히 펼쳐 보였다.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한꺼풀 들러붙어 투명하게 번쩍거렸다. 끈끈하게 말라붙어 손가락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경직시킨 모양이었다. 디엔이 말했다. 철 테이프. 이런 접착 테이프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저런 엄청난 성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했다. 우리 남매는 테이프 자국을 세심하게 벗겨냈다. 손은 피부가 벗겨져서 마치 화상을 입은 듯 붉어졌고 피까지 배어나왔다. 디엔과 나는 동시에 그룹배 쪽을 바라보았다. 가없는 신음만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벌판에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와 디엔에게는 이름 없는 곳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머물렀던 모든 벌판들을 추억과 함께 떠올리며 이름을 지어 불렀다. 우리 남매가 나무를 심었던 곳, 디엔이 뱀에 물렸던 곳, 내가 처음으로 월경을 했던 곳,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곳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벌판을 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떠올리면 분명 가슴이 옥신옥신 아려올 것이다. 셋째 날 새벽, 여자는 비로소 일어나 앉을 수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여자가 우리에게 물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어디야? 얘들아, 도대체 여기가 어디기에 인기척 하나 없는 거니? 강가 허허벌판엔 목화나무 몇 그루가 쓸쓸히 서 있을 뿐 마을은 지푸른 야자수 숲 뒤쪽으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슬에 흠뻑 젖은 머리를 한 채 오리 모이를 반죽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절할 만큼 소스라치게 놀라 여자를 돌아보았다. 여자의 목소리는 상처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맑고 달콤하게 들렸다. 여자가 물었다. 얘들아, 어디에서 씻어야 되지? 나는 강물 속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자는 허연 물때를 바라보더니 이내 낙심한 표정을 지었다. 디엔이 말했다. 저쪽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곳엔 오래된 폭탄 구덩이로 사방에 숲풀이 자라고 라우 무옹이 물 표면을 얼키설키 뒤덮고 있으며 붉고 가느다란 식물 줄기들이 서로 몸체를 휘감고 있는 곳이 있었다. 그 웅덩이에서 어제 디에는 제법 살집이 있는 타랏 몇 마리를 잡았다. 여자는 물속에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그고 있었다. 씻으려는 것보다는 상처 부위의 아픔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냉수찜질을 하고 있었다. 여자가 연못가에 올라섰을 때 나는 여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방울들과 그 속에 어린 탁한 핏빛을 볼 수 있었다. 분명 그 끔찍스러운 테이프 자리에 어떻게든 손을 댄 모양이었다. 여자는 연못으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 짧게 내딛는 걸음마다 절뚝거렸고 몸을 휘청거리며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여자를 부축해 강가로 돌아왔다. 여자는 허연 물때가 잔뜩 들러붙은 셔츠에 바짝 쪼그라든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디엔이 그 차림을 아주 재미있어 했다. 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오두막 주위에 자란 풀들을 쳐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 남매가 한 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무덤덤한 태도에도 아랑곳 없이 여자는 아버지의 등에서 튕겨오르는 이른 아침의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면서 마치 거나하게 취한 여자처럼 아빠가 굉장히 잘생겼네 하고 말을 던졌다. 그래서일까? 그래서 아버지는 여자를 이 인적 없는 허허벌판에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허락한 것일까? 상처는 아주 빠르게 아물었다.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을 만큼 여자의 몸은 끝없는 구타에 이미 익숙해 있었다. 나는 무슨 일로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지 물었다. 몸을 팔았어. 웃음을 지어 보이며 여자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너무 경솔하게 말을 꺼낸 게 염려가 되는 듯 디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들은 아마 잘 모를 거야. 디엔이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는 그런 부류의 여자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다. 그 여자들은 추수철이 되면 무리를 지어 제 방에 모여들었다. 그러고는 날품팔이 일꾼들과 별을 지키는 농부들, 오리치는 사내들이 사는 천막 주변을 배회했다. 여자들은 어리고 상냥하게 보이기 위해 가전애를 썼지만 얼굴과 목덜미의 피부는 이미 축 처져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물겨울 정도였다. 밤이 되면 그들은 각자의 볕 짖더미 뒤에서 깔깔 웃음을 풀어놓고 애모의 숨결 소리를 하늘로 올려보냈다. 낡은 오두막에서 자식들에게 새 밥을 지어주느라 애쓰고 아내들의 가슴을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옥죄었다. 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가는 그 어떤 밤길이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엉겨있는 쌍쌍들 앞을 지나가야만 했다. 우리는 금방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몸에 천조각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킥킥거렸고 여자들은 촌뜨기 계집아이들처럼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아양을 떨어댔다. 다음날 아침이면 여자들은 사내들이 전날 고생스럽게 번 몇 푼 안 되는 일당을 모조리 챙겨서 갈짓자 그러므로 사라져버렸다.
그 여자 또한 그들과 같은 부류였다. 여자는 몸이 시들면서 도시에서 배를 골게 되자 시골로 내려가 구멍가게를 열고 자질구레한 사탕과 과자를 팔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업을 이어가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시골에는 진실하고 순진한 사내들이 널려 있었다. 여자는 무사내들이 밤마다 찔러두는 돈으로 살아갔다. 사내들이 쌀이나 말린 야자 혹은 잘 익은 바나나 다발 따위를 팔아서 만든 돈이었다. 뜻하지 않은 큰 수입을 얻기도 했는데 한 사내를 이틀 밤낮으로 침대로 깨어내 120만 동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돈은 가난의 고통을 줄여주고 배고픔을 없애주었다. 가게로 돌아온 여자의 주머니에는 80만 동이 남아 있었다. 여자는 그 사내의 번민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남의 피와 땀, 눈물로 먹고 사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니? 여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한 업보라 여기는 듯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그런 일 덕분에 너희들을 만나게 됐잖니.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게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았다. 입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이다. 오리들 역시 기뻐하지 않았다. 녀석들은 여자가 울타리를 지나갈 때마다 주둥이로 발등을 쪼았다. 아주머니, 여기서 우리 모이까지 빼앗아 먹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퉁이에는 순전히 신물 나는 쌀겨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주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을 낳아야 되나요? 여자는 깡충깡충 뛰면서 으악 소리를 내다가 웃음을 지었다. 눈동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흔들거렸다. 조만간 이 교활한 오리 녀석들도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동안은... 하지만 디엔과 나는 여자가 결국에는 지쳐서 이곳을 떠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자가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은 언제나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벌판에 오리를 풀어놓고 이삭을 먹이다가 디에는 여자가 떠나버려서리라는 지레 짐작에 깜짝 놀라 몇 번이나 집으로 뛰어가곤 했다. 너희들이 날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에구 불쌍해라. 디엔 녀석의 뺨에 흐르는 눈물에 여자는 적잖이 놀라워했다. 녀석이 9살 때부터 생눈물이 흐르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두들겨 맞아 너덜너덜한 상처뿐인 삶 속에서 희한하게도 우리 남매가 애정을 보여주고 살갑게 대해주는 것에 그는 아주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괴이할 정도로 뜨거운 가뭄 속에서 그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 역시 우리에게도 감동이긴 마찬가지였다. 건기가 예년보다 너무 일찍 찾아왔다. 땡볕 내리쬐는 날이 그만큼 더 늘어난 것이다. 며칠 전 우리는 널따란 강가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 배를 댔다. 여기절로 터져나올 만큼 이 마을에는 마실 물이 거의 없었다. 마치 우리가 기나긴 땅 위를 걸으면서도 편히 머물 땅 한 뼘 없는 것처럼 주민들 모두가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렸다. 아이들은 피가 나올 때까지 온몸을 긁어댔다. 주민들은 나룻배를 몰고 가서 마실 물을 사왔다. 먼 길을 가서 비싸게 사오는 물이어서 배를 몰 때는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숨을 멈추고 조심스레 노를 저었다. 날품을 팔고 돌아온 오후에 사람들은 물때가 가득 끼고 시커난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연못에 뛰어들어 정확히 2양동이의 물을 몸에다 쏟아붓는 것으로 목욕을 끝냈다. 쌀 씻고 난 물은 야채를 씻기 위해 남겨두었고 야채 씻고 난 물은 생선을 씻기 위해 비축해 두었다. 3살배기 아이들도 물 귀한 걸 알아 오줌이 마려우면 뜰로 열심히 뛰어나가서 고추나 파 화분에 오줌을 누웠다. 부리에 해를 입혀서 이파리들이 말라 비틀어졌다. 마을의 한 사내가 내게 말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지.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집에서 목욕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면 원이 없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내가 너무도 안쓰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내가 떠나오던 날 사내는 길가에 서서 머뭇거리며 아주 작은 소리로 모호하게 물었다. 네가 우리 엄마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오빠 어머니의 몫인
얼마 되지도 않은 두 양동이 물을 제가 어떻게 나눴을 수 있겠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이 말라 비틀어진 마을을 어서 떠나자고 재촉했다. 우리가 지나는 벌판들마다 벼는 싹을 틔우자마자 말라 죽었다. 사람들은 물이 모자라 콩이나 오이를 심을 수가 없었다. 생기 하나 없이 말라붙은 샛강에서 아이들은 헛장난을 하며 놀았다. 우리가 천막을 치고 오리를 거두는 강물 역시 금누른 빛이 감돌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갈 만한 곳이 없었다. 빈빛강 저 건너편부터는 커다란 카주푼 나무 숲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라 접근이 안 되는 곳이었다. 이 가뭄에 다들 강줄기의 물이란 물은 모조리 끌어다 쓰는 형편이었는데 샛강물은 화재를 대비할 요량에 숲으로 퍼날라서 금방 어디에서나 물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빈빛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었다. 상류로 가자면 끼엔하 지역을 거쳐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동물 검역을 아주 혹독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야지대 전역으로 조류 독감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었다. 오리떼를 생매장, 이는 다음 철을 연명할 생업자금이 뚝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하지 않으려면 이곳에서 오리를 치는 수밖에 없었다. 오리들도 아주 고단한 시절로 내몰렸다. 나는 날마다 오리떼를 물 한 방울 스미지 않은 메마른 벌판으로 몰고 가서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을 먹였다. 녀석들은 아주 느릿느릿 움직였고 결코 멀리 걷지를 못했다. 드물게 알을 낳곤 했는데 녀석들이 낳은 알들은 모양이 아주 길고 가벼웠으며 껍질이 두껍고 거칠었다. 이미 다 늙어빠진 오리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인가. 계절을 3번 지나는 동안 녀석들은 힘겹고 고생스럽게 알을 낳았다. 그런데다가 날이 갈수록 모이통에서 쌀 한 톨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떤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겠는가. 심지어 녀석들이 몸을 담그고 있는 물조차도 허연 물때가 끼어 쉰내가 진동했다. 그렇건만 우기가 올 날은 한참이나 멀리에 있었다. 날이면 날마다 뒤에는 거물치는 일이라든가 생선 간을 보는 일, 마른 도랑을 파는 일 따위를 그 여자와 함께 하려고 했다. 먹지 않고 남긴 생선을 여자가 마을로 가져가서 팔았다. 여자는 옷가지 몇 벌을 사고 남은 돈 얼마를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아주 자극적인 눈빛을 아버지에게 띄웠다. 오라버니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길은 왜 이리 먼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자세를 허털어뜨렸다. 아버지에게 몸을 맡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 어느 날 여자는 디엔 녀석에게 나하고 둘이서 거룻배에서 자라고 일렀다. 그런 다음 곧바로 오두막으로 올라갔다. 가느다란 조각달이 하늘가에 희미하게 아른거리는 어선푸레한 밤이었다. 디엔은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몸을 뒤척였다. 녀석은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며 내게 아무 노래나 불러달라고 졸라댔다. 그래놓고도 녀석은 여전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 노랫소리가 강가 작은 오두막에서 흘러나오는 열에 들떠 헐떡거리는 소리를 제압할 수는 없었다. 그룻배가 지독하게 흔들린다고, 난데없이 배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디엔 녀석은 불평을 한가득 쏟아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독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녀석의 마음이라는 것을. 디엔은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녀석은 종종 내게 묻고는 했다. 사람들은 보통 엄마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지? 머리핀이나 싱싱한 야자 또는 타랏 따위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면 녀석의 얼굴이 그토록 환하게 필 수가 없었다. 녀석은 그런 것들을 모두 여자에게 갖다 주었다. 그런 행동은 아이들이 흔히 엄마를 대하는 모습과 별다르지 않았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손에 닿지 않는 그리움, 그 여자 곁에 누워 몸을 비벼보고 싶은 열망 또한 오롯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그리움과 열망 역시 흔히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갖는 것과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디엔의 눈빛엔
또 다른 빛깔로 꿈틀대는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녀석은 그 어려움을 홀로 이겨낼 셈으로 제 혼자 해답을 찾아 헤맬 뿐이었다. 가령 오늘 같은 밤 어떤 것이 우리의 가슴을 따끔따끔 쑤시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붕괴하게 만들고 마음마저 무겁게 하는지 스스로 깨우칠 도리밖에 없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뒤에는 피로에 가득 절어 있었다. 녀석은 두 손을 허벅지 사이에 낀 채 웅크린 자세로 누워 있었다. 얼굴엔 서리가 한 겹 덮인 듯 슬픔이 가득했다. 오두막에서 걸어나온 여자는 한끗 편안한 기지개를 켰다. 눈매는 더할 수 없는 만족감에 넘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태양의 한쪽 문을 방금 열어젖힌 듯 여자의 얼굴엔 햇살이 가득 흘러넘쳤다. 그의 눈앞에 새로운 인생길이 길게 펼쳐지고 있었다.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간밤엔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더라고. 안개가 얼굴에 자꾸 들러붙어서 말이야. 간지러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여자는 밥을 지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불을 지폈다. 생선 비늘이 가득 들러붙은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흔들렸다. 금수한 주부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눈물이 절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싱거운 웃음을 한 모금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웃음에 나는 눈물이 다시금 솟구쳤다. 식구들이 모두 모인 식사 시간. 아버지는 여자에게 몇 푼의 돈을 건넸다. 어젯밤에 대한 계산이야.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엉덩이의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섰다. 아버지의 눈에는 경멸감과 더불어 배부른 성리감이 한가득 어려 있었다. 여자는 브래지어 속으로 돈을 찔러 넣으며 웃었다. 세상에 너희 아빠는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로구나. 디엔과 나는 여자에게 낚시를 같이 가자고 권했다. 우리는 여자가 슬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춘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게 뭐 그리 슬픈 일이란 말인가. 그렇게 여긴다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꽤나 우스꽝스러운 것일 테지만 한나절 내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앉아있던 여자가 불쑥 한마디 던졌다. 진짜 웃기는군. 이 귀하신 고기님들도 나를 비웃고 계시네. 한탄할 대상도 없이 그저 남 얘기하듯 뱉는 모호한 말투였다. 뒤에는 조용히 등모고를 잡아서 도랑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그러고는 깊이 잠수하여 여자의 낚시바늘에 고기를 끼워주었다. 그 등목의 머리가 물 위로 떠오르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여자가 웃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날 낮에 우리는 물가에서 한참 동안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여자는 내 코에 달라붙은 진흙이 마치 마름의 파르스름한 잔털 같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스레 갑자기 여자는 사랑에 겨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 그리고 멍청하게 선 17살 내 동생을 달래듯 아주 고요하고 어색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물결이 요동쳤다. 나는 여자가 지금 물속에서 무언가 아주 대담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주 커다란 무언가를 잠시 깜빡이고 있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은 여자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아이고 왜 이래 얘야. 여자의 물음은 언제나 답하기 힘겨운 물음들이었다. 어떤 대답을 하건 듣는 그 여자 역시 가슴이 절로 아파지는 얘기들이었다. 예컨대 그 여자가 너희 엄마는 어디에 있니? 너희 집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디엔 녀석은 화를 벌컥 내며 대답했다. 그걸 알면 죽지. 오후 무렵이면 우리 그룹배는 강나루 아래에서 빨래하는 아주머니들 앞을 지나쳐가곤 했다. 나는 종종 마음속으로 되묻곤 했다. 혹시 방금 우리 엄마 앞을 지나간 건 아닐까? 나는 엄마의 모습을 머릿속에 간직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이 점점 흐려져서 나는 절망에 빠져들었다.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도 서로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 너무도 슬펐다. 엄마는 종종 프라이팬을 집 앞 강가로 들고 나가서 금댕을 닦았다. 엄마는 옷감을 실은 거룻배를 맞이할 채비를 항상 갖추고 있었다.
뜰에서 잘 익은 바나나를 내다 팔기도 하고 싱싱한 겨자잎을 몇 장 사기도 했다. 오후가 되면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몰려와서는 우리 집 앞 강가 아름드리 나무들에다 그룻배를 메었다. 어떤 사내가 엄마에게 농을 걸었다. 아, 여기서 절대 더는 못 가겠네요. 아가씨 웃는 모습이 이 강을 온통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말이죠. 엄마가 눈을 길게 홀겼다. 허풍은? 사내가 헤헤거리며 맹세하는 신용을 했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아가씨가 차로 날 들이박아서 죽여도 좋아요. 그 소리를 듣고 디엔이 중얼거렸다. 미친놈, 차를 어디에서 찾는 거야? 뻥을 치기는. 그리고 적개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검정 사마귀가 빽빽하게 돋아난 사내의 벌거벗은 등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저놈 엄마가 저놈 낳을 때 말이야. 꼬이는 파리떼를 막는 걸 까먹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파리떼가 어지럽게 들끓고 있는 게지. 그 사내한테 사마귀 점이 무수히 많았을지라도, 그리고 키도 크지 않고 머리숱도 적었을지라도 그의 거룻배에는 옷감이 넘쳐나고 있었기에 내 고향의 남노한 아낙네들은 여전히 그 사내에게 헛된 미련과 비루한 열망을 품었다. 아낙네들은 거룻배에 발을 딛는 순간 모두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고 열광했다. 애가 타들어갈 만큼 갈구했고 결국은 애석함과 비탄에 젖은 채 주저거리면서 강가로 올랐다. 아낙네들은 자신이 좀 전에 슬쩍 덜어낸 쌀바구니 속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자신의 아까운 세월을 또 한 번 덜어냈구나 생각했다. 놈은 약간의 옷감을 팔면서도 마치 젊음을 잘게 잘라 나눠주는 듯했다. 가난뿐인 일생에 질병이 생길 때, 집을 수순할 때,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충분치 못한 쌀바구니는 언제나 아낙네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리 집 쌀바구니는 지난 설날 이후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엄마를 약간 우울하게 만들었다. 눈치 빠른 옷감 장수가 수작을 걸었다. 아가씨, 그냥 계속 구경해 보세요.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가 유난히 빛을 발하는 옷감 하나를 몸에 걸쳐보면서 흥분에 휩싸이자 사내는 아주 놀랍다는 투로 말을 뱉었다. 세상에, 그거 원래 아주 평범한 건데 아가씨가 몸에 걸치니 굉장히 고귀해 보이는걸요? 돌연 엄마의 마음속엔 조바심이 일었다. 허풍은? 그렇게 이상한 빨간색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마당의 목부용 꽃보다도 붉고 핏빛보다도 더 빨간 빛깔이었다. 엄마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뭐가 어때서 너희들은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그래? 내가 말했다. 엄마가 너무 낯설어 보여요. 알아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엄마는 뛸 듯이 기뻐했다. 정말로? 나는 너무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엄마와 자식이 서로 낯설다는데 어떻게 저리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 후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엄마는 그 이상하게 붉은 옷감 속에서 시작도 끝도 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 옷감은 점점 더 엄마를 억세게 휘감았고 꼭 조여들었다. 마침내 한 마리 작은 나비가 된 엄마는 태양을 향해 오르락내리락하며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깜짝 놀라 깨었을 때 나는 벽과 쌀바구니 뒤쪽 텀바구니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놀다 잠이 들었던 것이다. 강아지 펜이 바깥쪽에서 개구멍을 낼 요량으로 땅을 벅벅 끌어대고 있었다. 엄마는 분명 우리 남매가 바깥으로 놀러 갔다고 생각하고 앞문 뒷문 모두를 잠가 놓았던 것이다. 뒤에는 웅크리고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끌어안아 녀석의 눈망울을 내 가슴 속에 묻어주었다. 10살 빼기 아이가 등을 돌리고 앉아 9살 빼기 동생의 얼굴을 옷으로 가려준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이미 분명히 보았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대나무 침상에서 사마귀 점이 등에 울퉁불퉁 돋은 사내 아래서
엄마는 몸을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꽉 부둥켜 안았다. 몸부림을 치고 신음을 쏟아냈다. 그것이 그 자그마한 집에서 마지막 인상으로 남은 엄마의 모습이었다. 앞쪽으로는 U자형 탁자 세트가 있었고 대나무 깔개가 있었으며 침상 가까이에는 작은 쌀바구니가 있었다. 그리고 키낮은 부엌이 있었다. 가옥 바깥으로는 밭으로 나가는 길과 강나루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 길은 지난 우기 내내 아버지가 큰 돌멩이와 토막낸 야자나무로 열심히 포장을 해두어서 엄마가 발에 진흙을 묻힐 일이 없었다. 몇 년이 흐른 뒤에도 나는 감히 엄마를 그리워할 수 없었다. 엄마를 떠올릴 때면 곧바로 그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 모습의 뒤를 잇는 것은 엄마가 방금 교환한 돈이나 쌀로 교환한 것이 아닌 몸 위에 걸친 번떡이는 옷감이었다. 엄마가 해먹에 누워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이나 빨래하던 모습, 혹은 달무리 아래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아궁이 불을 지피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엄마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주 많았다. 그날 오후의 근심 어린 얼굴조차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디엔 녀석이 눈물을 거치지 않는 것을 보고 엄마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얘야, 눈이 왜 그래? 나는 말을 돌려 천천히 대답했다. 분명 제가 뭔가 안 좋은 걸 본 모양이에요. 점심때 쌀바구니 뒤편에서 잠을 잤거든요.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얼굴은 순간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고뇌에 찬 아름다운 얼굴에 눈빛은 점점 몽롱하게 풀어졌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왜 나는 만족감과 희열을 느꼈던가. 도저히 주체할 길 없는 그런 감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말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된 거라고 나는 항상 생각했다. 나는 헐레벌떡 이웃집을 찾아다니다가 뜨 고모에게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을 전체가 덜썩거렸다. 제 마누라는 외간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노라 좋아하는 아저씨들도 있었고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사라진 것이기에 온종일 곁눈질로 미색을 탐하는 제 서방에 대해 이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며 기뻐하는 아주머니들도 있었다. 물론 슬퍼하는 이들도 있었다. 옷감을 파는 그 거룻배가 다시는 이 마을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이들이 시끄럽게 입시름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붙들고 엄마가 집을 나가기 전 뭔가 짚히는 특이한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해 보라고 주문했다. 집을 나간 사실보다 집을 나가기 직전의 행동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사내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결론을 냈다. 마치 어느 집에서 어떤 사람이 다음날 종적을 감추었을 때 아, 그래서 간밤에 말이야? 그렇게 가슴 미어지게 부엉이 소리가 밤새 들린 거구나 하는 식이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든 다음날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기를 간밤에 개 짖는 소리가 정말 이상하더라. 맞아, 맞아. 나도 좀 의심을 하긴 했어. 하는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집을 나간 문제는 그다지 기이할 것도 없었다. 그날 오후에 엄마는 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했니? 엄마는 침대에 누워 긴 한숨만 쉬었어요. 그래? 왜 한숨을 쉰 거지?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해 주었다. 길게 늘어진 한숨 소리가 마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한없이 슬프고 처량하게 들렸어요. 아버지가 그룻배를 끌어다가 마루터에 내려놓았을 때면 엄마는 아버지가 곧 먼 길을 떠나리라 생각하고 한숨부터 길게 쉬었지요. 목욕을 하면서도 자몽꽃같이 하얀 피부 위로 물줄기가 흘러내릴 때 엄마는 한숨을 또 길게 쉬었고요. 쭈그리고 앉아 낡은 옷을 꿰매고 있을 때 옷감 실은 고룻배가 나루에 닿으면 엄마는 얇고 텅 빈 주머니를 심란하게 매만지면서 역시 한숨을 길게 쉬었지요. 디엔이 엄마 사탕 사게 돈 좀 주세요
할 때도 한숨을 또 마냥 길게 내쉬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내가 들려주는 말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은 시간을 머나먼 과거로 되돌려 주었다. 사실은 바로 그 첫날, 그 첫 만남에서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와해될 조짐을 이미 예비하고 있었다. 엄마는 자이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룻배를 몰고 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더 지나쳐 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일어 뱃머리를 돌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가씨,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을 건너드릴까요? 엄마는 눈물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아버지는 그 불쌍한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노라고 배에 태웠고 엄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는 동안 문득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우리 남매를 낳았던 것이다. 분명히,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엄마는 단지 인생이라는 긴 강의 한 부분을 아버지를 통해 건넌 것이었고 그러고 나선 떠나버린 것이다. 누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만이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웃음을 토해내고 있다. 얘기거리가 다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한밤중의 노랫소리가 방금 전 사그라진 듯한 아련한 여운 속으로 마을 사람들은 소곤소곤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을길을 따라 사방에서 개 짖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나와 뒤에는 드러누워서 모기장 속 천장을 빤히 올려다 보았다. 길가 늙은 대나무들을 후려쳐대는 바람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얼마 후 뜨 고모가 와서는 우리 남매를 불렀다. 우리는 고모네 집에서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고모는 시장에 들렀다가 강나루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글쎄 우리 막내 동생 부말려요.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요. 사내를 따라서 말이야. 그룻배 주인 하나가 험한 길을 따라 내려가 몇몇 장사꾼 아주머니들에게 다시 그 사실을 알렸다. 오후가 되어서야 아버지는 그 전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호위시장 근처에 있는 어떤 집에서 처마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전에 듣기로 아버지는 엄마의 가출 소식에도 처음엔 여전히 웃음을 지어 보였다고 한다. 다만 화난 목소리로 아저씨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되받았다고 한다. 믿기 힘든 모양이었다. 마음을 다 바쳐 사랑했고 힘겨운 생계를 자신이 모두 다 걸머쥐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 따르리라고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었다. 다 우스꽝스러운 짓거리가 돼버렸구나. 아버지는 땅바닥에 쓰러져 누운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도 혹독하고 길게만 느껴졌다. 그 여정은 아버지의 진을 모두 빼놓았다. 아버지는 집 안에 여전히 엄마의 옷이 걸려 있고 수건과 낡은 라오스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섭섭하게 웃었다. 마치 지금 엄마가 이웃집에 놀러가 있어서 디엔 녀석을 시켜 엄마를 모셔오게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풍경이었다. 헐레벌떡 뛰어온 엄마는 정신없이 기쁜 표정으로 물을 것이다. 이번에 다녀오신 일로 컬러 TV 살 돈은 충분히 생긴 거죠? 그렇죠 여보? 자세히 살펴보니 엄마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이 남은 가족들의 가슴을 더욱더 아리게 했다. 그것은 집을 나간 사람이 아무런 생각이나 고려도 없이 조금의 주저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몸만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버지는 엄마의 물건을 모두 가져다가 불을 질렀다. 집 안에 시커먼 연기가 어지럽게 휘날렸다. 옷가지와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붉은 옷과 보라색 옷들이 볼품없이 일그러지고 잿빛 방울이 되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굳은 얼굴에 눈빛은 돌연 붉게 이글거렸다.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상심에 넋을 놓고 있었다.
디엔과 나는 그루페를 타고 멀찍이 물러서서 불길 속에 활활 타고 있는 집을 처연한 가슴으로 바라보았다. 타다닥 타다닥 판자 타는 소리를 따라 마을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드는 소리도 들려왔다. 분명 자신의 허벅지를 철썩 내리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제 부 녀석의 어두운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녀석이 집에도 불을 지를 거라 생각했어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정말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네요, 어르신들. 여자의 물음에 대답하느라 이렇게나 많은 얘기를 풀어놓았다. 결국 그렇게 집과 엄마의 흔적은 재와 틱거리 되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추수절이 끝나면 먼 벌판에서 오리를 치던 다른 사람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유랑을 계속할 도리밖에 없었다. 오리떼가 우리를 이 벌판에서 저 벌판으로 이끌어준다. 살아가는 일이 때때로 불분명할 때 녀석들은 이런 유목 생활의 근거가 되어주었다. 녀석들은 가급적 우리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마주친 몇몇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간혹 질문을 던져왔다. 애들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죽었어요. 그 말에 어떤 이들이 세상에 어린 두 녀석이 너무도 불쌍하네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는 그저 싱거운 웃음만 가볍게 흘릴 뿐이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